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마 이제 실습 제 생각에는 뭐 한 번 정도,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냥 차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습은 아마 그냥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중간에 제가 나중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중간고사는 실무나 외과나 어쨌든 다 대체가 되니까 레포트를 대체를 했죠.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만 아마 한 번 보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빨리 얼굴을 익혀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잘 못 알아보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수업은 일단은 실습은 한 세 번 정도 할 거예요. 외과는 한 세 번 정도 할 거고, 지금 이제 하면서 딱히 그냥 실습이냐 뭐 수업이냐 이렇게 그냥 구분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실습실이니까 실습실이고, 사실 외과나 뭐 마취, 방사선 이쪽이 그 학교에서 실습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 수의과 대학은 되는데 그 동물 간호 쪽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마취나 이제 외과 실습을 하려면은 이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취제를 이제 써야 돼요. 근데 뭐 마취제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전부 다 향정신성 의약품, 뭐 마약류 이런 건데. 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방사선 기계거든요. 방사선 기계인데 저게 모형이에요, 모형. 왜 모형을 쓰냐면은 진짜 방사선이 나오는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위험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모형으로 이제 해놓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불이 나오는 거면 좋은데 방사선 광선이 아니더라도 그냥 진짜 모형이고 불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게 아마 이제 불이 나오고 그러면은 한번 걔를 가지고 직접 이제 좀 찍어보는 건 아니지만 자세에 대해서 연습하는 걸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그 공부할 부분은 이제 마취예요, 마취. 그래서 마취는 지금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과 하는 부분, 외과라면 수술이죠, 수술하는 부분. 그 다음 이제 마취하는 부분. 그 다음 방사선 배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마취, 방사선, 외과 이 세 개가 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문이에요. 그래서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배울 것도 엄청나게 많고, 원래는 다 교수님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태까지 뭐 수술에 관련된 내용이나 방사선에 관련된 내용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취는 이제 수술을 할 때 같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워낙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범위도 넓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제가 항목을 따로 뺐어요. 따로 뺐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마취에 대해서 일단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론을 여기까지 하고, 식사는 다 하셨죠? 졸려 보이는 표정인데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고, 네. 뭐예요 이거? 이거 완전 처음 써보거든요, 여기서. 이거 맞는데? 슬라이드 쇼. 이 정도만 해도 보여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는 완전 풀로 나오는데 화면이. 희한하네 컴퓨터가. 네. 일단은 그 마취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글씨 보여요 뒤에? 괜찮아요? 네. 일단은 마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마취는 동물병원에 가면은 마취를 하는데 수의사들이 제일 겁내는 게 마취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면은 동물이 죽는 거죠. 동물이 죽는 게 마취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수술 같은 거 하기 전에 동의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 동의서 쓰는 게 사실은 수술이나 수술 자체나 그 후유증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의 10중 8구 마취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다가 동물이 죽었다. 그러면은 한 7 정도는 마취에 의한 거고 한 3 정도는 수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만큼 이제 마취가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 뭐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게 확 떨어져요. 우리가 그런 걸 바이탈이라 그러죠. 바이탈.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체온 재고, 호흡 재고, 심박 재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확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강아지 이제 자고 있죠. 자고 있으니까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그쵸?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취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동물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마취를 조금 얕게 하면 어떻게 되죠? 동물이 깨어나죠, 그쵸? 동물이 깨어나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동물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은 수술이란 게 완전히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취는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돼요. 제일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조금 깊게 되면은 동물이 사망을 하고 또 너무 얕게 하면은 자꾸 막 동물이 움직이고 깨고 아파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적정한 단계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적정한 단계로 몇 시간씩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몇 시간씩 유지가 안 되고 마취 약이라는 게 뭐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러면서 얘가 살짝 깼다가 또 잠들었다가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마취가 이렇게 위험한 과정인데 사실은 배울 내용이 되게 많아요.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수의과 대학에도 그 마취를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외과 교수님이 마취를 같이 가르치는 수준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의사들도 마취를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못 배우고 나가면 엄청 겁이 나겠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깨 너머로 배웠던 거 그런 거 딱 프로토콜만 딱 해가지고 맨날 이제 똑같이 하는데 자기도 맨날 사고가 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를 하면은 이 수의사들이 마취할 때 엄청 예민해요. 수술 들어갈 때 보통 예민한데 수술 들어가는 자체로 예민한 게 아니고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래서 엄청 들어가면 막 뭐 잘못되면 엄청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런 거 잘하는데 그거는 다 마취를 잘못해서 동물이 죽을까봐 그런 게 이제 안쪽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취를 좀 잘 익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알고 이제 동물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제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일하던 동물병원은 조그마해요. 이렇게 수의사 3명, 테크니션 3명 이 정도인데 한 명 정도 테크니션이 와가지고 마취를 이제 좀 봐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한 1년, 2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마취방에 들어와서 같이 하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온 분들 갖다가 이제 어떻게 뭐 훈련해갖고 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꼭 수의사 한 명씩 들어와서 계속 마취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정말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마취만 좀 볼 줄 알아도 되게 쓰임새가 많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실습 갔다 온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마취나 수술하는 걸 좀 봤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많이 이제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으면 그냥 이렇게 들여보내 주는데 이제 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당시에 또 다른 뭐 수의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그 학생들이 그 들어가고 그러느라고 이제 못 들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몇 번 보다 보면은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흐름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냥 보기만 해도 공부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마취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실제 동물병원에서 그다음 어떤 식으로 마취가 진행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마취의 한 절반 정도는 약물이에요, 약물. 그래서 어떤 약물을 고르느냐, 어떤 약물을 고르고 그럼 이제 약을 하나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타이레놀 같은 거 하나 사도 이렇게 종이 이렇게 쭉 딸려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취약도 모든 약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뭐 효과, 용량 이런 게 전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약이라는 게 어떤 특정 용량을 넘어가면은 부작용을 일으켜서 독이 돼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데 마취약은 재우는 약이니까 용량을 잘못 넘어가면은 이거는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 선택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나가면 다 같은 것만 써요. 왜 딴 거 괜히 썼다가 죽을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약이라는 게 다 향정이나 아니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아니면은 마약류가 많다 보니까 뭐 하나 허가받고 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약만 보통 이제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취의 정의랑 종류를 좀 보면은 마취는 다 한 번씩 겪어보셨죠, 그쵸? 마취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뭐 수술하고 뭐 그런 전신적인 마취도 있지만 치과 같은 데 가서 하는 것도 다 마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마취되고 얼얼하고 막 느낌 이상하고 이제 그런 국소 마취부터 해서 전신 마취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뭐 수술 때문에 뭐 전신 마취하는 것도 있고 혹시 뭐 내시경 같은 거 이제 받을 때 수면 마취라고 그러죠. 살짝 재우는 거 그런 식의 마취도 있고 그래서 마취는 이제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큰 거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은 그냥 국소 마취 아니면 한 부위 마취라고 보시면 되고 의식이 없으면은 전신 마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의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소 마취나 부위 마취가 되는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작용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또는 그렇게 된 상태이다. 의학적으로 통증의 경감 또는 차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마취의 종류로는 전신마취, 국소마취, 부위마취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배워볼 거고 기본적으로는 마취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프니까 하는 거죠, 그죠? 뭐 배를 가르고 막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감각 같은 거 차단하고 또 몸이라는 게 이제 마취가 안 된 상태로 통증은 없지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반사작용 같은 거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취 종류는 이제 다양하게 있고 외과 수술은 반드시 마취를 동반한다. 그렇죠? 그 외과 간호할 때 외과가 뭐라 그랬죠? 수술이랑 연계되는 학문이 외과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동반하니까 마취가 외과 영역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외과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동반을 하게 되고 수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날뛰는 애들이 많죠, 그쵸? 특히 고양이, 그죠? 고양이 같은 애들은 이거 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완전히 마취를 시키지 않더라도 살짝 재우죠,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전부 마취약이에요. 그래서 꼭 수술할 때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를 갖다가 진정시킬 때 그럴 때도 마취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갖다가 조금 약한 걸 쓰고 조금 적게 쓰면 진정이 되는 거고 많이 쓰면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여기 이제 쭉 적어봤는데 일단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마취제 이제 주사라든지 마취제를 동물 간호사들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약류도 동물 간호사들이 취급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동물보건사 시행돼도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취를 할 때는 마취는 항상 이제 수술이랑 보통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 이제 전날에 금식 시킵니다. 금식, 그렇죠? 금식 이제 시키게 되는데 전날에 금식에 관한 안내 제가 이제 실무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내라든지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취기구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취기구는 이거예요. 이거 얘가 마취기구예요. 얘가 마취기구고 여러분들이 이 마취기구에 대해서 대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취기구가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냐면 산소가 잘 나오는지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중요한 건 또 마취가스가 새는지 마취가스가 새면은 수술하다가 다 쓰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취가스가 쓰고 나서 밖으로 잘 나가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취제를 여기다 넣거든요. 이거 열어가지고 그래서 마취제가 충분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다가 마취제가 떨어지거나 산소가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덮고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주사 마취를 전환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는 게 있든지 마취를 하고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마취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런 것들 다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취할 때 수의사 보조하는 거 그래서 보조라고 하면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삽관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뭐 좀 도와줘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마취 환자의 모니터링. 아까 마취라는 게 깊으면 죽고 얕으면 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바이탈을 보고 심박, 호흡, 체온 이런 걸 보고 얘가 깰 것 같은지 아니면 죽을 것 같은지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적정한 수준에 있는지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술방에 안 들어가봐서 너무 안타까운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한 명은 마취를 봐요. 한 명은 마취를 보고 이 마취 보는 사람은 뭐 안 시킵니다. 절대 뭐 안 시키고 계속 마취만 봐요. 마취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방에 있는 사람은 계속 마취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면서 깰 것 같으면 또 죽을 것 같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병원은 그런 게 없지만 큰 병원은 그 마취 뭐라 그러죠?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이걸 다 계속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테크니션들이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모니터링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취가 끝나고 나면은 환자가 이제 깨요. 그죠? 환자가 깨고 깨는 걸 갖다가 모니터링 해주고 간호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마취가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 회복하는 단계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술 딱 끝나고 나면 보통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 뭐 동물보건사 선생님을 한 명을 딱 지목을 해서 끝까지 보고 있어야 보통 얘기를 해요. 애기가 고개를 들고 완전 정신 차려서 조금 이제 비틀거리지도 않고 좀 제대로 될 때까지 꼭 보고 있으라고. 왜냐면은 사고가 그때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취 다 끝난 것 같다 하고 갖다 놨는데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죽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서 끝나고 나서 회복 모니터링.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수술한 애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입원을 하죠. 그래서 입원 간호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마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죽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작은 병원은 작고 되게 조심하는 병원은 이런 사고가 좀 덜 생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있던 동물병원을 자꾸 예를 드는데 작은 병원은 마취 사고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은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숙련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딸려서 사고가 조금씩 생겨요. 그렇게 이제 사고가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게 대부분 사고가 생기는 거고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진짜 이유도 없이 한 2마리 정도가 죽어가지고 원장 선생님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동물이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중성화 수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도 약간 트라우마 비슷하게 생겨갖고 수술을 하루에 한 건으로 줄였어요. 하루에 3개씩 했는데 그리고 엄청 조심해서 하고 엄청 조심해서 한다 그러면은 하기 전에 검사도 엄청나게 하고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안 해요, 마취를. 약간 그런 식으로 작은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인프라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고가 좀 생기고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마취가 어떤 식으로 사고가 생기냐면 그런 식으로 다 검사를 해도
작은 병원에 오는 수술은 대부분 중성화라든지 아니면 치과라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수술이에요. 근데 큰 병원은 죽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그러면은 수술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술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이거 수술 되게 위험한데 하시겠어요? 근데 안 하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부분 보호자가 아니고 환자들도 하잖아요. 사람들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취를 해서 죽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해서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마치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게 이제 큰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중환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취하다가 그냥 동물이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탈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짐이 보이는 거죠. 심박 떨어지고 호흡 떨어지고 체온 떨어지고 혈압 떨어지고 얘는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응급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혹시 거기 있을 때 막 응급 환자 진짜 응급 환자 좀 들어온 적 있어요? 아니면 막 죽어가는 애들 실습할 때 있죠. 한 번씩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보면은 막 갑자기 막 코드 블루 막 일어나고 막 수의사들 뭐 테크니션 다 모이고 갑자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바로 마취를 하는 중에 응급상황이 갑자기 확 옵니다. 응급상황이 확 오면 그때는 이거 심박 마사지를 하죠. CPR부터 해서 그리고 약물도 엄청 센 걸 넣어요. 진짜 확 뭐 아트로핀이라든지 이렇게 막 심박 막 뛰게 하는 거 그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막 호흡도 계속 하고 그 다음 이제 별걸 다 하죠. 그러면은 응급 상황이 되면은 얼마나 이제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취가 단순히 이제 수술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항상 죽음에 대비해서 응급 상황까지 이제 처치하고 거기서 이제 수의사를 보조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수술 보조해주고 기구 건네주고 뭐 이렇게 어디 근육이나 이런 데 잡고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일단은 여러분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은 되게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마취는 아까 한 세 종류 정도 있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가 있고 그 다음에 부위 마취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 마취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이는 의식이 있냐 없냐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신경 말단을 마취시키는 방법이고 해당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바르거나 주사해서 신경 말단을 마취하는 방법이고 동물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서 말초 부위에만 마취가 적용이 된다. 리도카인 및 부피바카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마취를 하게 되면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디를 마비시키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뇌인대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워가지고 아예 통증 같은 걸 어떻게 보면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국소 마취는 신경 중에서 그냥 뇌까지 안 가고 말단만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죠? 말단만 마취시키니까 그 뭐 치과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신경만 마비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취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크림으로 된 것도 있어요. 크림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사로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안약의 형태로 된 마취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라서 할 수도 있고 주사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만약에 여기 이제 뭐 크게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처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이 주위에다 이렇게 주사를 조금씩 놓으면서 그 주위를 이제 마취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국소 마취고 참 장갑 좀 끼고 하지. 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혹시 중성화 수술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직 중성화 수술하는 건 안 보셨죠? 그래서 그 중성하면 이제 남아가 있고 여아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카이 같은 큰 병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거기는 이제 중성화 잘 안 할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병원에 가보면은 중성화 수술을 엄청 많이 해요. 중성화 수술 많이 하고 남아 중성화 이제 어아 중성화인데 여러분들 이제 강아지 키우다 보면은 키우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많이 키우시네.
예. 그래서 중성화 다 했어요? 네,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중성화 하죠. 그러면 남아 중성화 수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여아 중성화 수술은 이걸 배를 이렇게 열고 해요. 그래서 수술이 이제 큰데 이거는 지금 남아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에 이제 털 깎고 여기가 이제 생식기가 있고 여기 고환이 있으면은 요걸 이제 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신 마취를 보통 해요. 전신 마취를 하고 하지만 마취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환에다가 그 국소 마취제를 이제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훨씬 덜해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눈에다 마취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도 그렇고 말도 해요. 이런 걸 말도 하고 눈에다가 이제 마취제 같은 걸 해갖고 요거는 그 통증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눈 자체를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신경까지.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는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주위에다 주사를 놔서 하게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리도카인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리도카인 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취 젤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을 경감시키고 치료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문제뿐만 아니라 아프면은 자꾸 움직이죠, 그쵸? 거기다가 지금 국소 마취할 때는 애가 의식이 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식을 잃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교상 부위 치료 등 간단한 처치 등에 사용하고, 교상할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꼭 누구한테 물려서 오는 강아지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이제 털도 좀 깎아야 되고 상처 부위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소독도 좀 하고 붕대도 좀 감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프고 예민하고 그 상태에서 동물병원까지 딱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아주 그냥 신경질을 잘 내요. 이제 그런 때는 국소 마취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정제 같은 거 놔서 조금 그 부위에 이제 좀 덜 아프게 해주는 거죠. 털 깎고 마취제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을 때 마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좀 아픔을 거기서 더 줄여주려고 국소 마취하는 경우도 있고, 이빨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빨 치료할 때도 입을 이렇게 벌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은 벌리라면 벌리지만 강아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빨 치료할 때도 일단 전신 마취를 합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빨을 뽑거나 할 때 아프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부위를 또 국소 마취를 같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위 마취가 있어요. 부위 마취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소 마취랑 비슷한데 국소 마취보다 범위가 조금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부위나 특정 영역에 마취를 하는 방법이고, 동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경막에 마취라는 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고, 이 미국은 경막에 마취를 큰 병원에서는 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경막에 마취가 조금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마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마취 전담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한국은 마취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척수나 이런 데를 그냥 딱 마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의식은 있지만 척수 있는 데에다 마취를 딱 넣으면 하반신이 있는 데는 통증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형외과, 뭐 팔다리를 잘라낸다든지 아니면은 정형외과 수술 중에 몇 가지 이제 큰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통증을 조금,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해서 통증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요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물 정형외과 수술 등에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사람도 이걸 많이 해요. 언제 하냐면은 아기 낳을 때. 혹시 무통주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무통주사? 네, 무통주사라고 있어갖고 제 와이프도 이거를 맞는 거 이제 봤는데, 마취과 의사가 와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걸 설치를 해요. 여기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같은 거 하나 주고 가면은 이걸 누르면은 마취제가 척수로 계속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경막 외라는 부분이에요. 경막 외인대로 들어가면서 통증을 이제 덜 느끼게 하는 원리. 그래서 이거는 척수 그 사이에 되게 딱
정해진 위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라든지 진짜 이제 테크닉이 있는 사람들 전문의가 와서 이제 하게 돼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위에다 놓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경막에 마취를 하는 거예요. 털 깎고 이게 이제 척추인데 척추 그리고 요게 이제 요추죠. 허리 쪽 척추고 요거는 이제 천추라 그래가지고 엉덩이 쪽 척추예요. 그래서 요 사이를 손으로 이제 촉질을 해갖고 정확하게 여기 찔러놔야 돼요.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밖으로 나와도 안 되고 이게 그냥 밖에서 쏴도 안 돼요. 딱 여기 들어가서 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 테크닉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부분 병원에서는 사실 안 한다기보다는 못하고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척추에다가 이 마취제를 놓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막 뚫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데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강아지가 하반신 마비돼 버리죠. 그러니까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마취를 시키고 강아지를 마취를 시키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 신경이랑 척추랑 찾아가면서 그 부위 마취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리 수술을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자, 대부분은 이제 전신 마취죠. 전신 마취. 그래서 전신 마취라 그러는 거는 전부를 마취시키는 방법으로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의식이 없다 그랬죠? 의식 없고 감각 없고 운동, 반사 등 마취의 사요소를 다 차단한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흡, 심박 등을 감시한다. 앞에서 배운 부위 마취라든지 국소 마취는 죽을 위험성은 아주 낮아요. 그런데 전신 마취부터는 죽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애들이라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옛날에 그 원장 선생님이 2마리 죽였다고 그랬죠.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냥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죽었어요. 그런 사고가 왜 나냐면은 요새 우리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어떤 사람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가고 어떤 사람 맞고 죽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약품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민감도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어떤 동물은 이 마취제에 대해서 괜찮은데 어떤 동물은 너무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고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보시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술 동의서 다 받죠. 그죠? 수술 동의서 그리고 이제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마취 동의서를 또 따로 받아요. 그래서 마취 동의서 같은 거 받는 이유가 아주 낮은 확률로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이라는 게 건강한 상태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이빨 수술은 몸이 안 좋은 애들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이런 마취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항상 사고에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멍멍이가 뒤로 누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의식이 없죠. 팔까지 다 묶어놓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팔다리를 이제 묶고 팔다리가 아니라 앞발이죠. 앞발 묶고 그 다음 입을 벌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의식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탈이라는 거예요. 뭐 심박,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체온, 혈압 이런 거 이제 다 측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마취 위험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신 마취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순환계, 호흡계 이런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계라 그러면은 심장 뛰는 게 이제 순환계고 호흡계라 그러면은 이제 폐를 통해서 숨 쉬는 게 호흡계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잠잘 때도 조금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죠. 잠잘 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숨을 막 가쁘게 쉰다거나 그거랑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잠이 들게 되면은 순환계나 호흡계가 억제가 되고 중요한 건 억제가 되다가 사망이 돼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죽도록 약물 사용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 바이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의 두 번째 위험성은 이 마취제가 어디서 대사가 되냐면은
간이라든지 신장에서 대사가 돼요. 모든 약물이 이제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그냥 폐에서 대사가 돼서 그냥 나와버리는데 뭐 주사로 놓는 이런 액은 대부분 간이나 신장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간이나 신장 검사를 마취하기 전에 꼭 해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이 좀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위험성을 감수하고 마취를 하든지 아니면은 안 하든지. 그래서 조그만 병원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이제 좀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조심해서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를 꼭 합니다. 혈액 검사를 꼭 한 다음에 수치, 간이나 신장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수치가 안 좋으면은 마취를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혈액 검사 이런 것들 철저히 해야 되고 간이나 신장이 만약에 마취에 의해서 망가지면은 수술 후에 티가 나요. 그래서 수술 후에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면역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보통 마취를 하게 되면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마취를 하기 한 일주일 전, 그 다음 일주일 후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 면역력 같은 게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쵸? 몸이 막 힘들어지고 그래서 백신을 잘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 후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술하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이런 게 잘 안 돼요.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 면역력 같은 게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하고 나면은 항상 약간 후유증이 조금 있어요. 후유증이 조금 있고 이 며칠 가기도 하고 연속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어렵고 자 일단은 마취가 세 종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소 마취가 있고 부위 마취가 있고 전신 마취가 있는데 일단은 전신 마취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주사 마취가 있고 호흡 마취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면은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100% 호흡 마취를 합니다. 거의 다 호흡 마취를 해요. 그런데 뭐 그냥 원장 혼자 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나이 든 원장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은 병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 간단한 처치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주사 마취를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이제 동물병원은 조그만 동물병원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호흡 마취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사 마취를 해요. 호흡 마취가 어렵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일단은 주사 마취가 있고 호흡 마취가 있는데 둘 다 의식은 있겠죠. 전신 마취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는 거는 주사 마취 훨씬 쉬워요. 주사 마취가 훨씬 쉽고 호흡 마취 조금 어렵고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호흡 마취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호흡 마취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주사 마취인데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장기간 뭐 큰 수술 한다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마취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도 잘 안 돼요. 마취 조절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고 어쨌든 마취 주사를 놓아서 동물을 마취시키는 방법 대표적으로 그 케타민 케타민 많이 들어보셨죠? 동물 마취제 일종이고 이것도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이것도 원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걸 맞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걸 맞으면은 어떻게 뭐 약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마취 주사, 케타민 같은 마취 주사를 놓아서 동물을 마취시키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사를 놓으면은 비틀비틀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고 약물을 투여해서 무의식 상태로 만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수술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 간단하게 미용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수컷 중성화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컷 중성화 한다거나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나는 수술할 때 요거를 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거 미용할 때도 마찬가지지 막 너무 심하게 날뛰거나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취하기는 되게 쉬워요. 아주 간편하고 단점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기 어려워요. 저기 나와 있구나. 어디였지? 예, 여기 모니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마취제를 조절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딱 놨는데 양이 많다 싶으면은 애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마취의 깊이랑 시간 조절이 조금 어렵고, 과량 투여했을 때 해독도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 마취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우겠지만 실시간으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마취가 깊다 싶으면은 마취제를 덜 넣고, 마취가 얕다 싶으면은 마취를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조절이 되는데, 전신 마취는, 주사 마취는 그게 안 돼요. 일단 한번 놨으면은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독도 어렵고 깊이라든지 시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이 마취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주사 같은 걸 놓게 되면은 보통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둘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 허벅다리인데다가 그 근육 주사죠. 이게 마취제를 딱 놓으면은 걔가 조금 비틀비틀 거리다가 쓰러져서 보통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 마취는 이제 호흡 마취예요. 호흡 마취. 그래서 호흡 마취는 마취제를 호흡을 통해서 넣는 거예요. 주사 마취 같은 경우는 주사액을 근육 주사를 해서 넣는 거고, 호흡 마취는 억지로 이제 관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체로 된 마취제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 마취제를 기도내로 넣어서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기관으로 넣기 때문에 호흡 상태, 그 호흡을 통해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 마취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그 마취제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만약에 수술이 이제 큰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높은 농도로 마취제 이제 오래 유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취하는 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큰 수술이다 싶으면은 다 호흡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수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거는 주사 마취, 큰 거는 호흡 마취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마취제를 이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처음에는 마취를 좀 많이 넣었다가 얘가 어느 정도 잠들고 유지가 잘 된다 싶으면은 마취제를 줄였다가, 그러다가 수술이 끝나면은 마취제를 넣는 걸 이제 중단을 하면은 애가 이제 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장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취의 깊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가스를 어느 정도 넣어주냐에 따라서 마취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깊이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사 마취보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하겠죠. 혹시 응급 상황이 와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고, 주사 마취제에 비해서 그리고 영향이, 간이나 신장에 영향이 적은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주사 마취제는 이제 주사가 이제 그 액이 분해가 되면서 간이라든지 신장을 좀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 마취는 그냥 폐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되고, 단점은 장비, 비용, 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야 되고, 그죠? 이 장비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비를 사고 유지하려면 돈도 많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사 마취는 일단 주사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할 게 많지 않은데, 호흡 마취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것도 누군가 옆에서 붙어 계속 조절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걸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 아이고, 그럴까요?